드라마나 이렇게 영화에서 거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에 대한 내용 때문에 소위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는. 판사분이 그냥 이거를 자기가 자료를 갖고 와 판정을 내버렸어요. 남의 비석을 훔쳐와가지고 배설 장군이 이수인 장군을 암살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거북선까지 불질러 버려요. 근데 이걸 왜곡이라고 해야 될까 각색이라고 해야 될까. 만약 그 작가가 뭐 연쇄살인으로 옹호했다 이렇게 보고 아니야. 안녕하세요, 임요한입니다. 여기 손서 변호사님, 노혜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조선시대 법리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시청률을 올리려고 이순신 장군을 좀 팔아먹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에서 보통 이렇게 역사물로 많이 제작이 되는데 이때 거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에 대한 내용 때문에 후손들이 그 조상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 이래가지고 그 소위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님이 그 명량 영화 있죠. 거기에 이 배설 장군의 명예훼손이 됐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칼럼을 쓰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했을 때 그 사자의 대상이 사료가 부정확하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은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아니면 뭐 고조선까지도 그런 인물에 대해서 모두 포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단군도 명예훼손할 수가 있겠다. 우리 어머니가 곰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고소권자의 친족이나 자손의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되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는 취지였었습니다. 네, 일단 그 사자 명예훼손이 죽은 사람, 이제 사망한 사람을 말하는 그 사자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이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은 이제 징역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징역 2년이요? 네네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너무 금고 못쓰겠네 무서워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 또한 가장 중요한 게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역사적인 그런 그 인물들 후손들이 제기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을 건데 예전에는 또 원균, 네, 원균 후손들 뭐 이런 것들도 꽤 많았고 또 현대사로 오더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 네, 그 아들인 박지만 회장 의 경우에도 그랬고 문제되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꽤 많은 유형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당하진 않았는데 좀 유명한 문 중에서 1년 내내 나오는 역사 논문을 체킹하는 집안도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라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소송까지는 아는데 뭐 가끔 이제 경고도 오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나? 그 부분이 사실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학문의 영역 아니냐. 그리고 또 의견 제시일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사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신뢰성이 있다, 어떤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라고 보아서 택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이건 학자의 이제 학문의 자유와 연구의 양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부터 사실 좀 따져봐야 돼요. 요즘에는 여론 재판도 있어요. 맞아.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뭐 친일 문제 이런 거 나오면 누가 얘기를 했을 때 반려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어떤 집단적인 괴롭힘은 다른 건 또 다른 건데 이게 또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법부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라는 건데 전에 그 문화재 지정이 잘못됐다고 후손이 왜냐면 재산권이 걸리잖아요. 여기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하니까 이거 잘못됐다라고 해서 소송한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만약에 뭐 뇌물을 받고 했다거나 이랬으면 그건 이제 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내가 들은 얘기로는 판사분이 그냥 이거를 자기가 자료를 갖고 와 이래가지고 이건 문화재로 지정할 게 아닌데 지정했어라고 판정을 내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수신 장군의 무덤을 문화재로 지정한다 그러면 아무도 불만이 없겠지. 그렇죠. 근데 어떤 인물이 있는데 좀 애매한데 이거를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했을 때 왜냐면 재산권 문제가 걸리니까 후손들이 뭐 어떤 분은 찬성, 어떤 분은 반대했단 말이야. 자 그럼 판사분이 이걸 검토해서 야 이거는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거냐라는 문제가 터졌었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일단 좀 확인이 좀 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다 했을 때는 어땠을까? 근데 간간히 있긴 있어 이게. 그래요. 네. 법정에서 직접 주장한 거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주장한 거에 예. 그래서 그거 주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판단을 법원이 하면은 그거는 이제 뭐 처분권주의 위반, 변론주의 위반 등등으로 인정되어서 상소심에서 이제 깨질 수가 있어가지고 아마도 뭔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어떤 내막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문화재 지정하려고 그러면 네. 반대하는 분이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 비석이 아, 예를 들면 뭐 300년 된 거라고 지정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누가 저거 50년 전에 어디서 훔쳐온 거야. 그런 경우 진짜 있거든요. 남의 비석을 훔쳐와가지고 그 왜냐하면 오래된 무덤은 못 파헤치니까 남의 저기 비석을 훔쳐와가지고 네. 거기를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사실 그런 분야라면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이제 행정소송일 수도 있는데 행정소송은 또 약간 다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직권으로 이제 판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민사소송과 달리. 이게 예. 민사하고 형사, 행정 또 예, 다르구나.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도 할 수 있고 또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럼 행정소송이었나 봐요. 네, 그게. 그러면은 행정소송에는 그게 또 가능성이 있죠. 무섭네. 자, 그런데 배설 장군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거 조금 달라요. 이거는 드라마 상에서 왜곡된 거의 문제였어요. 근데 왜곡된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걸 왜곡이라고 해야 될까, 각색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죠. 예. 창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니까 이게 다큐가 아닌 상황이니까 그 부분들을 창작으로 판단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거를 제기하신 그 집안에서는 어쨌든 역사 인물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를 왜곡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또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떤 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제일 앞에 또 이제 자막을 띄우죠. 자, 이 영화는 실존 인물, 실존 장소, 실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허구다. 혹시라도 뭐가 실제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부분은 우연이다. 라고 공지를 하고 영화를 시작하는데 사실 명량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실존 인물들이니까. 네. 그래갖고 여기 나왔던 건 이게 그 배설 후손분들도 화나긴 했을 것 같아요. 이 스토리가 뭐 보신 분이 많겠지만 배설 장군이 이수인 장군을 암살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거북선까지 불질러 버려요. 근데 이게 살짝 픽션이거든요. 거북선은 그때 없었고. 아예 없는 거고. 그리고 배설은 이분은 좀 억울하게 많이 억울한 게 처음에 평이 좋았어요. 평이 좋았는데 수군 절도사로 임명을 하려니까 조선시대가 조선 육군하고 수군 구별이 또 애매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했나 봐. 근데 그때 수질이 있어서 배를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물 숫자의 질병이니까 뭔지를 모르겠어요. 배멀미가 심한 건지 그 뭐지 공포증이 심한 건지 겹친 건지. 근데 아무튼 수질이 있어서 배 타는 거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실록에도 있고 나중에 그 저기 칠천량에서도 보면은 배설이 막 이렇게 몸을 못 가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게 공포인지 배멀미가 심한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수인 장군이 봤더니 사실 전쟁터에서 그 전쟁 공포증 걸린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수인 장군도 지금 전쟁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몰라 보겠냐고 그 보더니 이거 좀 이상하다고 느껴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무태 내려가서 좀 쉬겠다. 근데 왜 배멀미나 물공포증은 일단 내려가야 되잖아. 땅에 가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그래도 장군인데 해서 내 보내줘요. 근데 도망을 쳐버린 거야. 그래서 난중일기도 이거는 좀 당신도 좀 당황했던 것 같아. 잠깐 쉬어라 했는데 자기가 눈치는 챘고. 그럼 탈영이에요, 탈영? 그렇죠. 그것도 장군이. 그래서 이게 PTSD가 병으로 인정된 거는 거의 2차 대전 이후예요. 그래서 이거 저기 겁쟁이로 몰려갖고 총살 당하거나 고생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수인 장군이나 당시 저기 선조가 나중에 이제 배설을 체포해서 처형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또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때는 이런 거 모르던 시절이고 다 용기 부족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아무튼 배설 장군이 죽는 거는 이제 실화는 이런데
드라마에서는 거북선 태우고 이순신 장관 암살하려고 하고 이렇게 바꿨단 말이지. 이래 놓으니까 항의할 만은 하지. 근데 이것도 무죄로 네네, 이거는 아예 재판으로 안 가고 아예 안 갔어요. 예, 불기소. 예,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 어차피 이거는 기본적으로 창작물이다. 연구 논문도 아니고 학술 서적도 아니고 결국은 영화인데 허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뭐 등장인물들의 이름이라든지 뭐 배경은 뭐 현실성이 있지만 실제와 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 창작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보아서 기소를 하지 않고 끝났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작가분들은 좋겠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언제적 얘기냐도 중요해요. 이게 약 한 4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검찰의 판단 또 경찰의 판단 등의 어떤 근거들을 보면은 이건 옛날 얘기다라는 거예요. 400년 전이고 또한 그 중에서 일부 허구 픽션을 가미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다고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현대사였다면 그 현대사에 있는 인물이었다면 이렇게 뭔가 픽션이 가미됐을 때 사람들이 더 그렇게 믿을 수 있다. 그러면 판단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건은 예전이다. 이것도 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야, 그것도 진짜 애매하네. 언제까지가 그러면 그럼 요즘에 그 현대사 다룬 네네. 드라마나 영화들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논란이 많잖아. 이거 논란 저기 있죠. 꽤 있어요. 네. 그 사실하고 틀리다. 네, 나도 네, 아는 거 네, 있는데 네. 틀린 얘기들이 꽤 있어. 그럴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건, 그러니까 아니면 소송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예전에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에서도 영화 초반에 이제 극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지만 회장이 또 문제 제기를 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들이 또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또 사실 이 배설 장군 사건의 경우에도 명량이 그 당시에 제일 처음에 이거는 픽션이다 라는 거를 고지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역시 고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설령 진실한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볼 때 창작물이다 이해해라. 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대사는 이게 또 이제 예를 들면 다수가 분노할 때 문제가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 알동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근데 사실 이런 말하면 좀 위험한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술가도 개인이잖아요. 네네. 작가도 개인이고 작가가 뭐 어떤 사상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법이란 게 항상 그렇지. 만약 그 작가가 뭐 연쇄살인으로 옹호했다. 뭐 네. 근데 이게 소송의 대상이야. 이것도 뭐 행정처분의 대상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연쇄살인을 옹호했다. 그러면 등급을 받기가 좀 쉽지 않아요. 애초에 예. 그냥 등급의 문제죠, 이건. 네, 그렇죠. 누군가 아니면은 또 그 실제 연쇄살인 사건을 묘사해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가 죽을 만했다 뭐 이렇게 몰고 간다면 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수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역시 사자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허위 사실이니까. 근데 그것도 허위라는 거는 수사기관이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수사기관이. 네, 그렇습니다. 어렵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법은 항상 뭔가 경계선이 있어갖고 사람들을. 맞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또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신이든 사또든 임금이든 뭐 영주든 뭐 기사든 성직자든 뭐가 딱 그냥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직업 법관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같은 사람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잖아요. 직업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야, 얘 말도 맞는 것 같고 얘 말도 맞는 것 같아. 얘도 틀린 것 같고 얘도 틀린 것 같아. 뭐 잘 모르겠어. 애매해. 이럴 때 야, 난 몰라. 애매해. 니네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안 되니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증명 책임이라는 거죠. 크게 나누어서 민사는 야, 소송 건 사람 네가 증명해. 증명 못해? 그러면 넌 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예. 피고한테 야, 너 책임 없는 걸 네가 증명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소송 건 사람이 증명해라. 증명 책임을 원고한테 주는 거죠. 반면 형사는 이렇게 됩니다. 형사는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피고인은 재판 받는 거잖아요. 이럴 때 증명 책임 공소 제기한 검사 네가 증명해. 네가 증명 못하면 의심돼도 무죄야. 피고인한테 야, 네 죄를 네가 알지? 네가 야 무죄 증명해. 여기 예전에 그 마녀
재판 이런 것처럼 야 빗자루 타고 한번 해봐. 야 물에 들어가. 그리고 야 불의에 있어서 타면 뭐 마녀야. 이렇게 하지 않고 검사한테 증명해라. 증거 내라. 못해? 그럼 무죄. 이렇게 증명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하여튼 내는 거죠. 바둑에서도 결국 그 무승부가 없잖아요. 바둑에서도 결국 뭐 이제 패가 3패 나가지고 무승부라는 거 말고 결국 반집 제도가 있어가지고 집수가 똑같아도 0.5집 차이를 둬가지고 누군간 이기고 누군간 진다. 이런 것도 사실은 승부를 무조건 가르기 위한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 증명 책임도 한쪽에 주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재판의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창작의 자유라는 게 진짜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있죠. 예. 지금 이 영화에서도 좀 배설 장군의 어떤 후예들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예, 뭐 집에 학교 갈 때 막 놀리고 그랬다고. 네. 물론 걔들이 잘못한 거지. 니들이 영화로 역사를 배운 니들이 잘못이니까 그런 예, 거는. 그거 뭐 저도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저도 영화 드라마로 역사를 배워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 우리나라 참 그러고 보니 그런 게 좀 심한 편 아닌가요? 어떤 외국도 그런가? 예를 들면 뭐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불교계 영화를 만들었더니 불교에서 신부하면 뭐 카톨릭계에서 외국도 반발하긴 하던데. 전에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아. 이런 것도 난리가 났었죠. 네. 그거랑 또 다빈치 코드. 네, 다빈치 네. 코드. 이것도 또 난리가 났었고. 아, 그래요? 네네네. 재밌게 봤는데. 바티칸에서 또 그러고 이런 것들이 아. 꽤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 또 좋지 않게 묘사했다라든지 맞아. 이런 것들도 아주 대대적인 여러 가지 반발을 사기도 하고. 근데 걔들은 네. 소송물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은 소송으로 가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형사처벌 대상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결국은 손해배상으로 가야 됩니다. 민사로 가는. 네네. 그러다 보니 소송이 길어지면 서로 손해고 막상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또 상징 왜냐면 우리나라는 일단 고소해서 유죄무죄 가르는 거는 수사기관이 하는 거예요. 경찰하고 검사가 하니까 부담이 적습니다. 고소장만 써서 내고 계속 푸시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가게 되면은 자기 돈 들어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부담이 돼서 쉽게 하지 못하거나 또는 처음에 했다 하더라도 금방 뭐 합의하고 끝나거나 이렇게 판결 선고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이제 끝나는 뭐 ADR 정찰 등을 통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도가 잘 안 됩니다. 이게 포인트네. 그러니까 민사.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이 형사라고요. 네. 사자 명예훼손도 형사다. 네, 처벌이 되는 거죠.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처음에도 잠깐 나왔는데 이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야 돼요. 그냥 후손들이 자손들이 고소 안 했는데 검사가 봐서 야 이거 배설 장군 후손들이 억울하겠는데? 야 명예훼손했잖아. 수사하자. 기소하자 못해요. 고소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고소권자는 원래 피해자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피해자가 이미 배설 장군, 이미 사망한 지 400년이 된 배설 장군인데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게 친족 또는 이제 자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친족은 근데 범위가 친족이 있으니까 다 근데- 친족도 이미 예전에 다 이제 사망했죠. 남은 건 자손이에요. 자손이 고소를 할 수 있다. 자손이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된다. 자손이 언제까지인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엔 족보를 산 분들이 많아. DNA 검사를 아. 해야 되나. 요즘은 성씨만 갖고 또 그분이 자손이라고 할 수가 근데 없어. 이게 DNA 검사의 그 맹점이 있죠. DNA 검사라는 게 대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배설 대조군이 장군을 없네. 그러니까 말이야. 대조군. 배설 장군의 묘를 파헤쳐야 되는데 실제로 묘 파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묘의 개장 명령을 받아가지고 열어가지고 DNA 검사해서 숨겨진 자녀가 맞다. 이거 판단한 경우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도 이거 민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또 그렇게 하라는 외국의 어떤 압력들도 있죠. 여러 가지. 근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사로만 순수하게 하면은 뭐 명분은 있어요. 손해배상 받으면 되지. 야 민사로 해. 무슨 국가가 여기까지 관여해. 둘이 알아서 해. 그래도 뭐 되는 거 아니야. 손해배상 받아라 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저 사람이 이제는 명예훼손이라는 게 면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막 반상회에서 하고 길거리에서 하고 회사 앞에 찾아와서 로비에서 하고 그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해요. 그 말은 뭐냐? 누군지를 알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 아이디 A, B, C인데 저 사람 누구야? 누군지를 알아야지 손해배상 청구할 거잖아요.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잘 찾습니다. 경찰이 잘 찾아요. 찾아서
불러서 조사까지 한 다음에 이제 고소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거 이렇게 했는데 합의할 거예요. 연락처 좀 알려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합의되면 돈 받고 안 되면 소송으로 가서 이제 누군지 알아냈으면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 그 얘기인데 외국이 탐정이 막 우리는 아직 네. 탐정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있긴 있습니다. 그게 민사 형사 범죄 때문에도 그렇겠네요. 그걸 다 탐정한테 의뢰하는 건데.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미법 계통에서는 탐정이 또 역사가 또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변질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도입을 뭐 해도 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뭐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도. 우리가 형사가 많으니까 탐정한테 의뢰할 거를 다 고소로 하는 것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세금 들여서 다. 민사의 어떤 그 형사화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둘이 알아서 해야 될 건데 어떻게든 우회해가지고 형사 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경찰의 힘을 빌려가지고 압박을 하고 확인을 해서 또 증거까지 찾아내가지고 그걸 받아서 민사로 간다. 우리가 이번에 보고서 쓴 게 하나 있는데 한국인 왜 이렇게 형사 재판이 이렇게 비중이 높으냐라는 건데 이게 그게 진짜 조선 500년 누누이 누적된 네, 맞아요. 건데 우리 사실 이게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서 뭐 문화가 형성되고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이냐, 맞아요.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야 우리 한민족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니까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해야지 만족을 해.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근대법이 사실 우리가 다 외국법을 참 받아온 거잖아요. 사실은. 거의 뭐 일본에서 왔고 다 받아왔어요. 일본은 뭐 독일 뭐에서 뭐 스위스에서 오고 뭐 그래서 조선시대 사법하고는 딱 단절된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도 조선시대는 많이 다른데 네. 근데도 어떤 그 법 문화라든가 형사 민사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누누이 전통이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예.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야, 또 이제 뭐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놀랍게도 역사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도 나와요. 그래요? 헌법재판소. 그게 더 재밌겠다. 네. 판결문이에요? 네. 언제 한번 그런 것도 해볼까요? 그게 더 재밌겠다. 심지어 성경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더 재밌겠네. 제가 좀 찾아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매년 저와 함께하는 해외 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단기 답사로 일본, 장기 답사로는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2월에 시행하는 일본 답사를 안내드리겠습니다. 2월 6일에서 9일까지 3박 4일로 오사카, 교토, 나라, 히메이지 답사를 시행합니다. 2월 13일에서 16일에는 도쿄 지역 답사로 도쿄의 명소와 니코, 요코하마 지역을 답사합니다. 답사는 제가 인솔하며 일본의 역사, 문화, 성에 대한 소개,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시행합니다. 도쿄 답사에는 특별히 긴자거리, 신주쿠, 니혼바시 일대의 역사와 현대 일본의 변화를 찾아보는 야간 투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에 소개한 일정은 대략적인 일정입니다. 실제 답사는 더 많은 곳을 방문하고 더 자세한 해설과 특강을 덧붙입니다. 비록 3박 4일이지만 아침에 떠나서 밤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4박 5일 일정보다 더 빠듯하고 알찬 일정입니다. 신청 방식과 자세한 일정은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분은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